혹시 한순간의 잘못된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한 번의 낙상은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하게 만들고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게 하며 혼자 살아가는 자유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소리 없이 아주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던 중이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꼭 그렇게 불안한 일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장비도 운동기구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전국 곳곳에 실제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6가지 걷기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리치료사와 노년기 전문가들이 효과를 인정한 방법들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습관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어떤 방법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습관들이 중요한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60대든 70대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든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더 안전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시선의 방향이 균형을 좌우합니다. 걷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느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선 하나로 몸 전체의 안정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마치 기차의 맨 앞 기관차처럼 그 방향에 따라 몸 전체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혹시라도 발이 걸릴까 불안해서 아래를 자주 보시죠. 하지만 오히려 그 습관이 낙상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걷다 보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척추는 구부정해지고 몸의 중심축이 점점 무너집니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면 시야 확보도 어려워지고 앞길의 위험 요소를 제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을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걷는 동안 고개를 들고 약 3-5m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밑은 꼭 필요할 때만 살짝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로잡으면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걸음이 고르게 이어지며 주변 인식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정기철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리막길에서 자주 휘청거리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그는 그동안 발만 바라보며 걷는 습관이 몸을 과하게 앞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고개를 들고 턱을 살짝 당기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중심 근육이 활성화되며 균형감이 저절로 되살아납니다. 혹시 걷는 도중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바닥을 자주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시선이 걸음을 이끕니다. 때로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균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발의 리듬을 다시 찾기 걷는 자세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리와 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 역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팔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추와 같습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 왼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교차되는 팔의 움직임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상체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몸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팔을 점점 덜 쓰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 채 그렇게 됩니다. 어깨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불안입니다. 낙상이 걱정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은 팔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9세의 윤정희 선생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넘어지신 뒤부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시간이 갈수록 균형감이 나빠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왼팔이 계속 긴장된 채 고정돼 있었고 그 결과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은 지팡이를 한쪽에 두고 반대쪽 팔은 가볍게 흔드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의 자신감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팔꿈치는 편하게, 손은 가볍게 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보는 겁니다.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고른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한쪽 팔이 불편해도 다른 쪽 팔이라도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다 아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쪽 팔이라도 움직이면 몸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쪽 팔의 작은 흔들림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단계. 발이 닿는 방식을 의식하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신의 균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발 전체를 평평하게 디디거나 무의식적으로 발끝부터 착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걷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건강한 걸음걸이는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그 압력이 발바닥의 아치를 따라 천천히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며 다음 발걸음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연속 동작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정렬을 유지하며 발가락이 울퉁불퉁한 지면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예전 부상의 기억 때문에 뒤꿈치 착지를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넘어진 경험 때문에 아예 발을 끌듯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을 끄는 습관은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의 김세진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당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면서 발을 거의 들지 않고 걷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후 재활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은 항상 뒤꿈치부터,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은 발가락. 그렇게 걷는 감각을 다시 되살려 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걸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걷는 동안 몸의 통제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꿈치로 먼저 디디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골반의 움직임도 맞물려 다리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몸 전체가 본래의 흐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수건을 바닥에 깔고 맨발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의 어느 부분이 먼저 닿고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연습할수록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몸에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질 걱정 없이 편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단계. 짧은 걸음이 만드는 큰 안정감. 짧게 걷는다는 말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걸음의 길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요소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보폭으로 걷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넘치고 속도에 자신이 있었던 시절엔 길게 내딛는 걸음이 활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길었던 걸음이 오히려 위험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을 너무 멀리 내디디면 체중이 순간적으로 뒤로 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이나 작은 장애물 앞에서 재빠르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짧고 안정된 걸음은 그 모든 위험을 줄여줍니다. 중심이 발 위에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몸의 반응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몸 전체가 바닥과 더 단단히 연결되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기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벌리고 바닥에 최대한 가까운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고 짧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아이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 본능적인 지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지혜가 더 소중해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먼저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3세의 정광수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오랜 시간 우체부로 일하셨습니다. 젊을 땐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일이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대로 큰 보폭으로 걷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집 앞 골목에서 2번이나 연달아 발이 걸려 넘어진 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걸음걸이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의 보폭을 줄이고 그 대신 발을 내딛는 리듬을 아주 약간 높여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 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걸을 때 다리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발이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걸음이 짧아졌는데 마음은 더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 속도로 10초 동안 몇 걸음을 걷는지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발을 조금만 짧게 내디디며 다시 10초를 걸어보세요. 걸음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를 너무 멀리 밀지 마시고 몸 가까이에 두고 짧은 걸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몸은 더욱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짧은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더디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작지만 현명한 걸음들이 쌓여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결국 우리의 자립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5단계. 몸의 중심을 깨우면 균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을 생각할 때 다리의 힘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릎이 약해졌는지 발목이 흔들리는지 종아리에 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지요. 물론 다리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균형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코어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와 허리 골반 주변을 둘러싼 깊은 근육들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허리띠처럼 작용합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상체와 하체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없는 기둥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중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와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자세는 점점 구부정해지고 걷는 걸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작은 비틀림 하나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아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치할 때나 걷는 도중 복부에 가볍게 힘을 줘보는 겁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3-5초간 유지해보세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티 나지 않지만 그 짧은 수축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잊고 있던 고든 자세, 자연스러운 중심 본래의 안정감을. 대전 유성구에 사는 81세의 최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이용해 이런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재미 삼아 시작한 것이었지만 몇 주 후부터는 아침 산책을 할 때 더 이상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 자신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다시 중심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등을 곧게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의 힘입니다. 코어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작고 잔잔하지만 몸 전체를 조율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균형은 더 이상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지 걷는 안정감을 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중심의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6단계. 바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분들이 넘어짐의 원인을 헐거운 러그나 부재 중인 손잡이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조용히 사고를 일으키는 건 바닥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도 뇌가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 찰나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이 휘청이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각과 감각의 반응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의 색이 달라지거나 재질이 변하거나 조명의 밝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조차 깊이감에 혼란을 주고 발이 디디는 방향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특히 카펫에서 마룻바닥으로 또는 타일에서 문턱 위로 옮겨갈 때처럼 재질과 감촉 밟았을 때의 소리와 온도까지 달라지는 경우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유도 모른 채 한 발이 헛디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한 가지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지금 밟으려는 바닥을 작게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레어그, 계단 한 칸처럼 조용히 말로 떠올리면 뇌가 그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몸도 그에 맞춰 자세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단순한 습관이 신체 전체의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9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생활하시던 중 반들반들한 복도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집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조용히 바닥의 종류를 머릿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러그, 슬리퍼, 문턱. 그렇게 단어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바닥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졌고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한 발 앞서 준비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은 빛이 많이 반사되는 고광택 바닥입니다. 조명이 비칠 때 생기는 반사는 평평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오히려 단차를 감추기도 합니다. 특히 돋보기를 포함한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은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렌즈의 굴절이 바닥의 깊이나 높이를 왜곡해 실제보다 더 얕거나 더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변화는 작지만 우리의 주의는 더 커야 합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의도를 담는 순간 우리의 움직임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바닥이 변하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걸음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몸이 느려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 넘어질까 걱정되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를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낯선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크고 복잡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이 삶을 다시 붙잡아주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조용히 되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눈 6가지 걸음의 기술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1분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또렷해지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윤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나이는 결코 맑은 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요? 머릿속 생각은 또렷한데 말로 꺼내려면 자꾸 막히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랫동안 저 역시 이런 깜빡거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 80, 90을 넘긴 어르신들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몸 동작도 안정적이고 대화도 막힘없이 이어가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활력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간단한 습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뇌의 영역을 깨우는 소소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볍게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은 동작들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균형 감각, 그리고 생각의 명료함을 깨워주는 5가지 짧은 실천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 하루에 단 1분이면 가능한 통합 루틴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당신의 뇌를 20년 전처럼 민첩하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지기능의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며 알아차리기 힘든 상태로 깊어집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까먹거나 긴 대화 중에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느려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뇌의 일부 영역은 서로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는 둔해지고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는 약해지며 뇌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마치 물을 주지 못한 꽃과 같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꽃잎이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시든 꽃이 되살아나듯 우리의 뇌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꾸준하고 구체적인 자극입니다. 긴 시간의 운동이나 복잡한 방법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가락 움직이기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데 발끝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뇌과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발가락은 뇌의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손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해는 단지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주의력과 같은 중요한 인지 기능까지 조절합니다. 발가락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회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잊고 지냈던 스위치를 눌러 켜는 것과도 같지요.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이경수 어르신 75세이 계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집 안계단조차 불편해하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하실 만큼 걸음에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다리 근육 자체는 튼튼했지만 뇌와 몸 사이의 연결이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 1분 발가락을 움직이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발가락 좀 움직인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하며 웃으셨지만 그래도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바닥에 힘있게 눌러 5초간 지탱합니다. 이어서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부드럽게 10초간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계속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30초가 되며 이 사이클을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2주가 지난 뒤 이경수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발걸음이 훨씬 안정감 있어요. 어디 붙잡고 다니지도 않고 머리도 훨씬 맑아진 느낌이에요. 누가 머릿속에 불을 밝혀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노년층은 균형감각 협응력은 물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헬스장도 운동복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발과 단 1분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뇌로 가는 길이 바로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소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생각이 흐릿해지고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지만 목은 우리 몸과 뇌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스트레스나 나쁜 자세로 인해 굳거나 긴장되면 마치 정원용 호스를 꺾은 것처럼 혈류가 막히고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동작은 바로 그 긴장을 풀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로 시작합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돌립니다. 이후 턱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듯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아래로 내리며 가슴에 살며시 붙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전체 흐름은 매우 부드럽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은 약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되며 그 짧은 1분이 뇌에 신선한 혈류를 공급하는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면 뇌가 금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한층 맑아지고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며 생각도 훨씬 또렷하고 빠르게 정리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한 동작이지만 온전히 집중해서 실천하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뇌의 잠재력을 서서히 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능이 꾸준히 확인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혀를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임으로써 뇌 속에서 언어 기억력 반응 속도를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왜 혀일까요? 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말단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도적인 혀의 움직임은 말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강한 자극을 보냅니다. 비유하자면 뇌 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은 다음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를 오른쪽으로 돌려 볼에 닿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혀를 위쪽 입천장에 강하게 눌렀다가 힘을 빼는 동작을 긴장과 이완을 번갈아가며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원을 그리듯 한쪽 방향으로 돌리고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시켜줍니다. 전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약 30초가 소요되며 이 과정을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말을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자꾸 특정 이름이나 날짜를 까먹는 경우 혹은 대화 중에 말이 막히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입 밖으로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건 결코 요상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경 자극 운동입니다. 이처럼 혀를 움직이면 말이 또렷해지고 생각의 흐름이 깔끔해지며 필요한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도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동작은 지금 당장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집중력과 뇌를 깨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작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가 단지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균형 감각과 공간인식 그리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귀는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부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는 신체적 안정과 심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바로 뇌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영역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움직임이 더 유연해지고 어지럼증이 줄며 청각이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엔 단순한 둔함이나 피로라고 여겼던 증상들이 사실은 이 부위의 기능 저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살며시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쉽고 앉은 자세에서 편안히 실시하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먼저 위쪽으로 천천히 당긴 뒤 몇 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에는 귀를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가 이번엔 아래 방향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끝으로 귀 전체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귀의 경계를 따라 작은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균형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짧은 시간 안에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느끼게 합니다. 불과 30초 만에 귀 주변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만 실천해도 그 효과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귀 마사지는 전정기관의 기능과 소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낙상 예방과 감각 혼란, 정신적 혼돈을 줄이는데 특히 고령층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걷는 동안 불안해서 벽이나 난간을 찾게 되신다면 이 운동이 꼭 필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 동작을 예방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를 잇는 중요한 통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운동은 지금까지의 모든 동작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루틴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루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모든 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5가지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단 1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 루틴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각 악기가 혼자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완벽한 음악이 탄생하듯 우리의 뇌도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자극될 때 서로 간의 연결이 더욱 튼튼해지고 혈류순환은 활발해지며 머릿속이 눈을 뜨는 듯 맑아지고 가볍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80세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기억력 저하가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말씀하실 때 단어를 자주 멈추셨고 걷는 것도 불편해 보였으며 고개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실 정도로 뻣뻣했습니다. 표정도 어둡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5가지 동작을 각각 기억해서 하려면 누구에게나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앉은 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한 흐름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지고 오히려 재미까지 느껴진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 루틴을 보여드리자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하셨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리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셨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이어서 혀를 쭉 내밀고 두 귀를 위로 가볍게 당기셨고 혀를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귀를 바깥 방향으로 늘려주셨습니다. 입천장에 혀를 누르는 동안 귀는 아래쪽으로 당겼고 마지막엔 입을 다문 채 혀를 원형으로 돌리며 귀 전체를 손끝으로 둥글게 문질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단 1분 동안 천천히 집중하며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말씀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이어지셨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확연히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어제 갑자기 20년 넘게 연락 없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생각났어요. 입 밖으로 또박또박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깨우는 통합 자극이 몸과 기억 감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한번 깨어난 뇌는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장면이 조금씩 더 또렷하고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1분의 집중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동작을 익히셨고 그걸 어떻게 하나로 이어서 1분 루틴으로 만드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3가지 비밀이 이 루틴의 효과를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열쇠라 불릴 만큼 강력한 변화의 촉매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혈액의 흐름도 좋아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더욱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결국 이 1분 운동의 효과도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 시작 5분 전 생수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호흡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방식의 호흡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이 리듬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호흡은 머릿속으로 맑은 공기를 들여보내듯 그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영역을 조용히 깨워주는 자극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지요. 세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클래식 기타 혹은 바람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이런 음악은 우리 뇌에서 쾌감과 동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덕분에 단순한 움직임이 힐링의 시간으로 바뀌고 1분이 그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소중한 여정이 됩니다. 좋은 향기를 더해도 좋고 햇살 아래 창을 열고 해도 좋습니다. 이 1분이 당신만의 회복의식이 되도록 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해야 할 것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과를 방해하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급하게 동작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끝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넘기면 뇌는 그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뇌는 속도보다 리듬과 집중을 원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빨리 하는 운동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몸에 무리를 주는 경우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억지로 돌리거나 고개가 불편한데 끝까지 젖히는 등의 동작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루틴은 절대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배려하는 태도 자체가 이 운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꾸준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오, 느낌 괜찮네 하고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 속에서 반응하고 일상 속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 1분이지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기억력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몸의 중심도 점점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변화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을 내일도 모레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루틴을 배웠습니다.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랍도록 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움직임. 단지 동작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뇌 속 깊은 곳을 자극해 당신 안의 에너지와 생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발가락은 균형을 깨우고 목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깨끗하게 틔워주며 혀는 언어와 기억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귀는 집중력과 감각의 중심을 다잡아주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1분 루틴은 마치 뇌 전체를 위한 맞춤형 음악처럼 각 부위를 조율하며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아마도 방금 전 함께 따라하며 발끝의 가벼운 감각이 스치거나 목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순간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뇌가 분명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60세든 70세든 80세를 넘겼더라도 우리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뇌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약도 거창한 장비도 힘겨운 운동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 그리고 그 1분을 지켜내려는 의지. 그 2가지만 있다면 뇌는 스스로 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손에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루틴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먹는다면 몇 주 안에 분명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가족, 친구, 이웃들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안정되며 표정에서 나오는 기운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깨어난 당신의 모습, 새롭게 단단해진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처럼 뇌의 활력을 찾고 싶은 누군가에게 꼭 나눠주세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친구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는 동생, 혹은 기운이 빠져 늘 앉아만 계신 어르신께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맑은 정신, 또렷한 의지, 존엄한 노년, 그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1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루틴을 시작하셨다면 꼭 3주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느낀 변화, 깨달음 혹은 사소한 체감이라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94세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에 손도 대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스로 운전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갑니다. 그녀보다 무려 44살이나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했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약했던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정순자 할머니가 직접 찾은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요리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결국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를 쓰고 다녀야 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는 듯한 기분에 자주 괴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채로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스스로도 놀랐고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00에서 5,900로 떨어졌고 늘었던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약은 8가지나 줄였고 보행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꾼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 창가에 앉습니다. 그 창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죠. 선글라스도 안경도 쓰지 않은 채 15분 동안 자연 햇빛을 그대로 눈으로 받아들이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 생체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활성화되어 적절한 시간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정순자 할머니는 밤새 4-5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하루를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깨어 있으려고 커피도 하루에 4잔이나 마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자 할머니는 7시간을 푹 자고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깜짝 놀랐고 결국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나 안경을 끼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에 10분만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서 햇빛이 얼굴에 직접 닿도록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감사와 기억의 연습입니다. 햇빛 의식을 마친 뒤 정순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기억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 방법은 특히 노화된 뇌를 위해 고안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손자 민수이가 내 오래된 보석함 안에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그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천입니다. 심리학자 한상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며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까지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이런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예전 일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이웃의 이름 열쇠 놓던 위치 대화 중 들었던 이야기들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고립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올리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내내 기력을 빼앗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리곤 했죠. 그 한 잔의 커피가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루틴을 찾았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섭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중장년층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침 루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뻣뻣함도 일어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도록 유예함으로써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냉기가 돌지 않도록 상온에 두고 아침에 그 유리병을 보는 순간 바로 마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 가능한지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음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차 한 번쯤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순자 할머니의 몸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 2분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야말로 심각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예열이며 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집중력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일본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나중에는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은 몸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조용히 발목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말초 혈관을 깨워주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당기고 1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이건 자는 동안 굳어진 엉덩이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위태롭죠. 그 후에는 누운 상태 그대로 양어깨를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건 스마트폰과 책을 오래 본 삶의 결과로 굽어진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고 머리맡을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건 목 근육뿐 아니라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동작을 합니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루틴에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면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듯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는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젖은 나무집 위를 지나던 할머니가 미끄러졌지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순간적으로 반응해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이 습관이 저를 요양병원 대신 집으로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불편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 고관절이 아프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대신 다리를 이불 위에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아픈 동작은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움직임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루틴 전체를,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타이머가 신호가 되고, 이 아침 의식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5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하거든요.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아침 습관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족조차도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듯해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정순자 할머니는 점차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덮고 난 후 같은 노트의 한 구석에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가 아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에게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일이었죠. 그녀는 솔직히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노라며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다시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의 조언을 해주는 등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뒷받침이 되는 과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만의 이끼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할머니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주치의는 최근 진료에서 정순자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가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를 보내겠다, 늘 웃는 택배 기사님께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하겠다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그날 떠오르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을 노트에 쭉 적어두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옛날 요리 비법을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마음에 남았던 말을 메시지로 전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거나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 마주치고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모든 기록은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적던 그 노트에 함께 담깁니다. 감사와 기여 두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주고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기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과 후의 모습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16kg이나 더 나갔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 쪽에서 걸려올 때만 받았고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쓸쓸하게 보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00였고 관절통은 일상처럼 따라다녔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조차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단 4가지뿐이며 지팡이 없이 혼자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내려갔고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 7시간 이상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관절통도 예전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소통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최근에는 스스로 한국어 회화 교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고 인지력 역시 수십 년은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햇살 의식은 수면을 바로잡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깨우며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막고, 매일의 목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하나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살 의식부터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이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좀 더 깊었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